네, 정치권의 바람과 민심의 바람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한 OBS 시사 토크 바람이 분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 판세를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먼저 인천 영종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이 행정 체제가 개편되면서 중구에서 분리돼 새롭게 출범하는 지자체인데 윤총 기자, 영종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영종구 인구 13만 명이고요. 네. 지금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조성된 도시입니다. 이 영종도 이 관리 운영 주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인천시, 인천자유경제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지금은 중구죠. 이제 차후에 영종구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공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항과 관계된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이제 항공 관련 이 유지 보수 시설, 쉽게 우리 MRO 산업단지라고 알고 계시죠? 이 MRO 산업단지와 함께 또 반도체 단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호텔 단지, 우리 많이 이용하는 인스파이어나 파라다이스 호텔이 다 영종구에 있습니다. 있어서 이 많은 일자리가 있는 만큼 이 20대와 그리고 3040 세대 이 젊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이제 교육과 교통 그리고 의료 등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종구는 그럼 올해 7월 1일부로 신설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영종구청장에 과연 누가 지금 출마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국민의힘 소속의 김정원 중구청장의 도전이 좀 확실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쪽에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지금 영종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네, 지금 김정원 구청장 말고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인물이 신성영 인천 시의원입니다. 신성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젊고 시의원을 역임했던 것뿐만 아니라 영종도가 분구되는데도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었고요. 아, 그분이요? 예, 예. 시의원 아마 그 출마 공약이었을 겁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고 또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세를 이제 무료화시키면서 이제 구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도 그 조례들도 통과를 시킨 바가 있었고 네. 그리고 영종도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쓰레기 소각장이 예비 후보지로 등록됐던 그 상태에서 이 신성영 시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내면서 실제로 백지화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종도 도민들이, 영종도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지지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 정도로 저희는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도 초대구청장 좀 노릴만 한데요. 누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결말이 뻔히 보이는 좀 지루한 1인극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앙상블이냐 이 싸움이 펼쳐질 거라고 후보군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입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홍복, 홍인성 전 구청장 출신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유권자들에게 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광호, 강원모, 박광훈 같은 이런 신진 세력들이 가세해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 정신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원 청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우면서 모노 드라마를 단조롭게 좀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노련한 지휘자와 패기 넘치는 연주자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앙상블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열심히 표현을 준비를 해오셨군요. 예, 그 이제 유 기자가 영종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 공항도 있고 호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지만 또 새로운 젊은 층들이 유입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영종구의 현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에서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김기현 대변인님?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영종도가 원래 중구였는데 영종도로 이제 분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바뀐 거죠. 네, 제물포하고 네. 이제 중구하고 이제 물리적 거리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영종도 지역을 보면 신도시 지역이 있고 공항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도서 지역과 관광권이 있다고 보는데 인구를 그러니까 동별로 따졌을 때 용유 쪽이 있고요. 용유동이 있고 영종동이 있고 운서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신도시 공항 처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영종 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영종 하늘도시 쪽이 이제 운서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쪽은 좀 민주당 쪽이 셉니다. 민주당이 좀 세고 용유 쪽이 전통적으로 이제 조금 보면 국민의힘 쪽이 좀 강하다고 보는데 원주민들이 좀 많으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원주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영종도하고 중구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강화까지 포함해서 국회의원은 지금 배준영 의원이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저번에 영종 지역에서는 배준영 의원이 조금 좀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쉽지 않다. 다만 문제는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개발에 대한 어떤 니즈가 커서 저도 이제 송도 연수을에 제가 당협위원장이라 청라든 영종도든 그 다음에 송도든 이쪽 경제청 그런 그 지역 발전에 대한 니즈가 필요한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제3 연육교 관련해서 네. 영종도 사는 분들의 수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무료화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장 지금 김정현 청장 그리고 또 지금 유정복 시장 그 1년에 그리고 또 배준영 의원까지 교통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힘있게 계획하에 이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도가 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영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지역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 내에서 어디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물포 같은 경우는 동구 쪽이 있고 지금 중구 쪽에 네네. 있는데 동구 쪽에 인구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 출신이 좀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종도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지역주의가 과연 통할 것인가 영종도 출신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집값과 그다음에 교통하고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내 그 성과를 낸 현 청장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새로운 생각- 사람보다는. 네. 그러고 또 지금 우리 시의원 관련해서 설명을 했지만 영종도에 대해서 아주 예전부터 이 분구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젊은 바람 지금 눈높이에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중구청장 김정원 청장이 영종도 출신이에요. 영종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거기에서 이제 시의원까지 지낸 다음에 구청장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김정원 청장 들어온 이후부터 뭐 다리 요금도 사실 배준영 의원이나 이 유정복 시장의 도움도 컸지만 구청장으로서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지역 목소리는 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그 국민의힘에 대한 좀 성과 이런 것들을 부각하셨는데 양태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영종구 이제 예.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영종구랑 제물포가 나뉘기 전에는 이제 옹진 중동구가 이제 배준영 국회의원 지역구였는데 지난 총선 때 여기가 사실 굉장히 득표율이 국민의힘이 많이 나왔어요. 거의 강남 3구 다음 정도로 많이 나왔던 곳이 굉장히 보수적이 강한 지역이 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뭐 민주당이 바람이 좋은 편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영종 자체가 저는 어쨌든 이제 조금 이제 젊은 도시를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 뭐 스카이시티라든가 그런 과거에 조금 이제 뭐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났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집값도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제 교육도 과거보다는 좀 더 교육열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영종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지역 의사제 이제 의대 정원 확대되면서 그런 거에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 때문에 영종으로 많이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관광, 교육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지금 또 곧 있으면 다음 달에 광화문에서 있을 또 이제 BTS 또 공연에 더불어서 그만큼 이제 영종이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허브의 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충분히 뭐 어필할 수 있는 여당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서 이제 영종구에 대해서는 뭐 세 분 다 잘 말씀해 주셔서 하나 여기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물치도 이슈가 있습니다. 작약도라고 하는 그 약간 그 영종도와 이제 그 제물포 쪽 그 사이에 있는 무인도가 하나 있는데 부속 섬이죠. 네, 섬인데 이제 그걸 사실 영종구 관할로 할 거냐, 제물포 관할로 할 거냐 각 구가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서로 자기 걸로 해야 된다. 마치 이제 새만금항을 뭐 군산이 할 거냐, 김제가 할 거냐는 그 관할 문제처럼 이 작은 섬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뭐 이름이 예전에 60년대까지는 이게 영종구 관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과연 이게 여기를 또 관광으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 물치도에 또 과거 기획부동산 사기가 크게 터졌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슈가 됐던 곳이기도 한데 변호하셨나? 그걸 이제 관광 자원으로 좀 활용하려고 워낙 경관도 좋고 어쨌든 뭐 무인도라서 또 위치가 워낙 좋은 데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번에 누가 가져갈지 어디가 가져갈지를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좀 공유재산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동북. 제가 알기로는 네. 그냥 양쪽 다 지금 의회에서 네. 예, 서로 자기네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아. 지금 이건 여야가 싸우지 않고 다 그냥 각 아. 부에서는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 구 관할이 된다라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영종구 하면은 또 종합병원 이슈도 있는데 혹시 유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게 지금 영종도를 얘기할게요. 아직 구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네. 도로 봤을 때에는 국제공항이고 관문 도시인데 아쉽게도 큰 사고가 벌어지면은 이를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인구는 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13만까지 올라왔지만 네. 정작 응급실이 있는 병원 시설이 없어서 그럼 인천 내륙까지 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뭐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가장 가까운 병원이 인하대병원입니다. 아. 미추홀구에 있죠. 예. 인하대병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남동구에 있는 길병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이 중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병원 예정 부지를 만들어놨지만 이게 기관에서 세우는 병원 시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번 구청 초대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종합병원만 세운다. 누구 어느 병원을 유치해오겠다 하면은 아마 그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군요 주민들에게는. 특히 애가 있는 가족들은 또 병원이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또 지금 현재 아기 키우고 있는 정인가 부의장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게 유정복 시장께서 지난번에 시장 후보로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영종도 국립대병원 설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뭐 서울대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 감염병 병원을 유치하겠다 하는데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특히 영종도 지역이 젊어지는 이유는 30, 40 세대 그리고 함께 영유아 세대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아파도 응급실에 가지 못하고 그나마 제3연육교가 생기니까 이제 다리를 건너와서 맡길 수는 있지만 그 심리적인 소외감도 아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또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또 유치원의 부족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교육 이슈까지 우리가 챙겨야 될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구청장이 좀 이렇게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곳이 바로 영종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영종구 어느 진영이 좀 유리한지 저번처럼 한번 몇 대 몇 그 스코어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김기영 대변인님. 저는 52대 48로 저희가 좀 불리하다. 불리하다. 지금 현재는 불리하다. 예. 현재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영종 그다음에 또 그 청라, 송도 이 인천경제청은 누가 처음에 만들었습니까? 안상수 시장 때 밑그림을 그렸다고 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종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도시는 공항을 끼고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이 이제 항구도 있고 공항도 있는데 그 공항이 있는 영종도가 예상치보다는 개발이 좀 덜 됐다. 그리고 또 아쉽게도 좀 인구만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개발의 어떤 큰 그림을 계속 그려왔고 저희가 저는 유정복 시장이 3선에 승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과의 어떤 그런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영종구청장이잖아요. 그래서 밑그림을 실질적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바람이 민주당 쪽에 있지만 하나하나 본다면 아무래도 실제 일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바람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열세지만 극복할 수 있다. 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영종구청장. 사실 뭐 지금까지는 뭐 많이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바람도 타고 또 이재명 정부가 워낙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53대 47 정도로 해볼 만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확실히 조금 민주당이 더 사실 분위기도 좋고 특히 뭐 저인갑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종구 구청장으로 뛰는 분들이 좀 더 민주당 쪽 후보가 좀 다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선택하시기엔 좀 더 다양한 선택지도 있고 또 이제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유리하다. 54대 47.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재명 네. 대변인 예. 판세를 저는 분석해 주시죠. 60대 40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원하네. 멋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저희 영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선거구, 2선거구 정도로 나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1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이 조금 유리했지만 그것은 이제 탄핵 국면에서 그 반사이익인 측면에 저희가 강하다고 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용유동을 비롯한 제2선거구로 분류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었고 예.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도 보수세가 더 강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둘째로는 지금 신설구청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 능력이라든지 성과가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영 시의원 같은 경우에 분명한 성과가 있고 또 지금 현직 구청장인 김정은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특화단지라든지 첨단 복합 항공단지라든지 실제로 영종을 위해서 했던 공약들과 그리고 실질 이행했던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민들에게 굉장히 좀 소구력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뭐 구의원 출신들도 있고 뭐 지역 출신들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제일 많이 주목되는 것은 이 손화정 행정관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또 꽂힌다는 인물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 능력과 성과가 기반이 돼야지 표의 소구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지금 한 명의 후보를 꽂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 훨씬 유리한 구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인갑 대변인 예. 반박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대변인님과 반대를 6대 4로 좀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인구 구성이나 정치 지형이 지금 민주당의 이제 구조적으로 우세하게 좀 변하고 있다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3040 세대들은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지만 실리적인 곳에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서 GTX-D Y자 노선 그리고 5만석 규모의 K 아레나 바로 이런 공연장들을 영종도에 또 이제 건립하는 걸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렸을 때 이제 국정 안정론과 지역 발전론이 좀 결합되면서 이번에 영종도 표심은 좀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영종구청장 누가 될지 한번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제물포구인데요. 이것도 역시 새롭게 신생되는 그런 자치구입니다. 현재 인천 동구와 중구 내륙 부분이 합쳐져서 탄생하는 곳인데 제물포구 좀 어떤 곳인지 유 기자가 또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제물포구는 신설구로서 이 중구의 내륙 지역과 그리고 동구가 합해지는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인천의 찬란했던 시절을 간직하고 있는 원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인구의 대부분은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굉장히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으로도 또 불리는 곳이고요. 저희 모두 다 학창 시절 때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짜장면 먹으러 인천역 쪽까지 가서 차이나타운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예, 예. 바로 그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천의 자존심, 뭐 인천의 과거,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제물포구가 신설구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 동구와 중구 따로따로 구분해서 봤는데요. 이 동구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동안 이 진보 진영이 3번 정도 이 구청장직을 가져왔고요. 보수 진영이 5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1, 4, 7기를 제외하고는 이 1000표에서 3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요. 큰 표 차는 아니죠. 그만큼 되게 이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가르마를 어떻게 타야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천의 뿌리라고 불리는 이 중구의 경우에는 이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총 9번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보수 진영이 7번을 가져가고 이 진보 진영이 2번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동구와 달리 중구는 득표율이 보수 쪽이 가져갔을 경우 굉장히 높았어요. 50%를 웃도는 상황이 나왔어요. 1기와 보궐 5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50%를 넘었고요. 그만큼 이 제물포구 특징을 봤을 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 차지하는 고령화 지역인 만큼 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뭐 이렇게 막상 막하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물포구도.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제물포구의 초대 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누가 후보군으로 있나요? 예.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여러 명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뭐 네. 남궁영 전 인천시의원이나 아니 뭐 이제 이동균 뭐 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전 자치협의회장이시고 또 지금 전용철 당대표 특보 이분도 지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에 또 전 동구청장이었던 이제 허인환 구청장, 예, 그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범여권 어쨌든 뭐 이제 정의당 출신인 김종호 동구의원 있으세요? 아 있죠. 정의당이요? 정의당 속에 있어서 뭐 지금 정의당을 이제 범여권이라고 부를진 적절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야당 쪽에 있으실 것 같고 뭐 그밖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여긴 뭐 보수세가 좀 강했던 지역이니만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제 고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분투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동구청장 아까 저희가 중구청장 얘기했는데 동구청장도 역시 국민의힘 소속의 김찬진 구청장이거든요. 이분이 그럼 재물포구 선거에 나올까요? 네, 이번에 나오는 거로 아, 알고 있고요. 이분이 예. 치과 의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게 중구가 원래는 지금의 중구하고 영종구까지 포함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영종 쪽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종도에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국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중구와 동구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한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력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인천 토박이들은 다 동구에 있는 학교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거기 초등학교. 옛날 학교들이 좀 예, 많죠. 역사가 그렇기 예.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물포 르네상스, 재물포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정복 시장이 이른바 제가 송도지만 송도에 있는 분들의 어떤 반대를 좀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그 자산위관이라고 하죠. 송도에서 개발된 부분을 원도심에서 이거를 좀 나누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송도 분들은 그거를 좀 서운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은 인천시 전체를 보면서 그걸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이해가 간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이 굉장히 주시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재물포 르네상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정복 시장이 계속 주장을 해왔고 이걸 완성시킬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장과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이 물론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개별 의원들의 아니면 구청장의 시장의 능력도 있지만 이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줄투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유정복 시장을 내세우면 이번에 초대 재물포 청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박판순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판수. 네. 예. 근데 그분이 여성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정다감하면서 굉장히 현안에 대해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이 있다고 보고 또 한 분은 중구 의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예.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동네 반장입니다. 동네 반장. 네. 그러니까 동네 반장, 이 반장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8년간 이제 책상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골목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직접 확인해 왔고 이분이 보면요 예방적 행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까지 의정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정 고지 조례 어렵지만 결국은 그러게요. 뭐냐면 예. 예방적으로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것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 고지하고 그런 어떤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그 지역에 대한 애정과 실제로 8년 동안의 의정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저희 당내에 있어서 나름의 또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김찬진 현 구청장과 박판순 의원, 이종호 이렇게 네. 3파전으로 예상하시는 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인갑 대변님, 예. 저 그 재물포 르네상스 얘기하셨어요. 예.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고 좀 우선 새로운 인물이 좀 있을까요? 재물포 민주당에서. 르네상스는 지금 우리 시민들 머릿속에 제목은 기억이 남는데 음. 형태가 그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도심에서는 오히려 또 이제 희망 고문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이제 인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우리 김찬진 청장님 소리 없이 봉사해 오시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정치 지형이 보수 정당에게 유리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우리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한테는 축복받지
받지 않은 이제 결혼을 하는 상태다. 그래서 신혼여행 가기 전에 부부싸움부터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려운. 예. 그러니까 이제 김찬진 청장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된 재물포구 음. 출마가 정해진 수순은 맞는데 네. 지금 도전하는 경쟁자가 말씀하셨던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구 출신 정치인과 동구 출신 정치인들이 아. 이제 서로 내 자리를 갖고 아. 다투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내홍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이게 본선 경쟁력에서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려 말씀 때문에 저희가 잘 대처할 것 같습니다. 이재령 대변인님은 또 뭐 그밖에 하마평 오르는 인물들 좀 아세요? 지금 그 세 분의 유옥분 의장님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구의회 의장이 말씀하셨던 이종호 의장님이 계시고 예. 그리고 동구의회 의장이 아. 또 유옥분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토대로 한 후보들이 저희 국민의힘에 많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네. 저는 좀 첨언을 하자면 신설자치구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 경험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컨대 뭐 조직, 인사, 그 예산 배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설계 능력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인 지금 구청장 외에도 행정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인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반대로 지금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들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 구정을 하기에 그것도 초대 구청장으로서 하기에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김찬진 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화수부두 일대를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받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 동인천역 주변을 다 통합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국민의힘 신설 자치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셔닝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원도심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럼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양태정 대변인 이런 부분들을 좀 민주당 구청장이 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재물포구가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 사실 예. 저는 인천의 정치 1번지는 전 재물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물포구 출신 인물들이 여럿 있으신데 지금 시장인 유정복 시장님 그쵸. 그리고 전 시장인 박남춘 시장님 모두 재물포구가 고향이세요. 고향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정치 뭐 남인순 뭐 송파 그 정치 그분 국회의원도 재물포 예. 출신이고 여기 심지어 뭐 그 배우 최보람 씨도 여기가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최보람 씨나 황신혜 씨 이런 배우들도 그 출신이시고 그리고 뭐 이윤기 국회의원도 남동구 국회의원 이윤기 국회의원도 여기가 송림동이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재물포구가 과거 한 70년대 그러니까 한 70년대 학번 80년대 초반 학번까지는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명문 대학을 많이 보내는 그리고 뭐 그런 학교 그런 고등학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재물포구 출신들의 학맥이 어떤 여기가 나름 그 당시 인천의 중심이었던 곳인데 사실 이제 그 다른 지역들이 번화하면서 굉장히 쇠퇴해서 인구가 10만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노인 인구도 많고 하지만 인천의 정치와 멋을 저는 되게 보존하고 있는 곳을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맛집도 여기 많습니다. 여기 송림동에 있는데 여기가 또 이제 신포동도 있고 그래서 신포 닭강정 맛있죠. 신포 닭강정 뭐 다 아실 거고 저는 사실 전국에서 신포 닭강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 프랜차이즈 신포우리 만두가 여기서 나왔어요. 아 신포만두요. 네, 오, 신포만두가 예. 여기 신포시장 안에 그 첫 1호점이 있습니다. 네. 그 있고 그 외에도 뭐 그 유명한 월미도 월미도 바닷가에 사이다 그 하는 그 월미도도 여기 되게 저는 있거든요. 누구가 생각나는데 자꾸. 그래서 이제 나름 관광 자원이나 멋도 있고 뭐 차이나타운도 있고 그런 도시인데 굉장히 인구 공동화 현상도 심하고 맞아요.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여기가 실향민 분들도 많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도 많으시고 또 화교 특히 뭐 대만 쪽 화교분들이 또 차이나타운 이루고 있는 약간 다양한 곳이고 아직 좀 젊은 인구가 적은 곳이라 이런 도시재생 내지 도시개발을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지자체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냐?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재물포구 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또 재물포구 어디가 유리한지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거는 이번에 이재명 대변인님, 정인갑 대변인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예, 먼저. 저는 재물포도 예. 60대 40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드렸던 그 구 의장들뿐 아니라 지금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박판순 의원 같은 경우에도 40년 동안 그 지역에서 행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도시개발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국민들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김종호 동구의원 정의당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분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선이긴 하지만은 12년 전부터 출마를 해오면서 지역 기반을 닦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4, 5인 선거구 시범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3당 출신으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의 털을 잘 닦아놨다는 그렇겠네요. 얘기가 될 것이고 범여권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굉장히 악재로 다가올 것 같다. 이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뭐 몇 퍼센트 차이로 결국에 당선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이 지역에 계신다는 것은 민주당에 굉장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인각 대변인. 네, 우선 우리 민주당의 자원들, 우리 허인한 전 구청장 뭐 행정 경험 이미 또 이렇게 확인된 바 있고요. 우리 남궁영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경험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제 KDLC라고 해서 우리 전국 자치분권 지도자회의 사무총장 하면서 이제 전국의 이제 기초 단체장들과 호흡을 맞춰 왔던 경험이 있는 또 젊은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물포구가 또 사실상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 한성 임시정부를 이제 세울 때 그 13도 대표자 회의가 바로 이 재물포구의 그 만국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만호홍진 선생님이라고 하는 초대 국무령이 탄생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물포구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최초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역사적인 곳이고 단순한 이제 원도심이 아니라는 곳인데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51대 49로 이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다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인 상황인데 이 불안한 동거를 어떻게 이제 완전한 하나의 가족으로 결합할 수 그렇죠. 있느냐. 그 용접공 리더십이 이제 또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권의 부활 그리고 이제 30, 40 젊은 세대들이 또 이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도 촘촘히 할 수 있는 후보가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혁신당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이 최근에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99만 원만 내면 출마할 수 있다. 그래서 저비용 선거를 내걸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세 자릿수 이상 당선자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 목표가 과연 좀 현실성이 있는지 김기영 대변인님 뭐 말씀해 주실까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모든 게 정반합, 작용 반작용이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저쪽이 다자구도가 아니라 하나로 사실상 간다고 보면 여권이요. 저희도 야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결을 보였지만 네. 지금 당내 문제 때문에 이준석 그쵸. 대표는 예.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국민들이 그러면 지역 일꾼을 뽑는 차원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자제나 절제보다는 뭔가 일방 독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제는 저희가 좀 차분하게 당내 분란을 좀 한다면 기본적인 스탠스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런 게 많이 조금 부각이 될 거다. 그러면 국민의 힘으로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이 다 도구입니다. 뭔가 하나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를 쓸만한 도구로 인정을 받느냐의 관건이라고 봤을 때 저는 개혁신당이 굉장히 공간이 이번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의원은 뭐 가나 이렇게 되는 거나 아니면 가번만 있는 경우는 예. 뭐 그게 현실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 석씩 가져갈 거고 나번 같은 경우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게 힘들고 그리고 개혁신당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99만 원으로 트라이를 하겠지만 결국은 그분들의 어떤 선이나 그분들의 열정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선택받지 못한 분들이 나중에는 간단 말이죠. 그쪽으로. 그래서 예. 이준석 개인에 대한 어떤 능력치는 평가할 수 있지만 선거는 결국 수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후보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준석을 보고 봤는데 이준석만 보이거나 아니면 이준석의 어떤 기대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어떤 후보를 만들긴 쉽지 않다. 그렇게 그럼 봤을 때 세 자릿수 얘기는 결국 불가합니다. 독단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네. 국민의힘과의 어떤 연대를 어,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거죠. 그걸 염두에 뒀을까요? 선거 연대는 예. 사실상 저희가 많이 민주당과 비등비등하다. 합쳤을 때 의미가 있을 때 저희도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개혁신당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거 단일화나 아니면 뭐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긴 힘들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각자 후보를 내고 나서 4월이나 5월 정도 됐을 때 그런 임박했을 논의가 때?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예. 기초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광역 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4,100명 정도가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개혁신당의 3%의 정당 지지율을 굳이 대입을 해보자면 한 123명 정도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예. 근데 지방선거는요 비례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당선이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로만 저희가 계산을 해봐도 2-30명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원내 정당이라 하더라도 지지율 3%에서 심지어 뭐 5% 나오는 정당들도 기초광역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많아봤자 한 20명 정도 당선을 시켰던 바가 있고 그리고 이준석 그 대표의 개인기도 있지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도 막상 막판으로 갈수록 이 보수 측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지지율에 비해서 표심은 상당히 적게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오히려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많아봐야 한 30명 정도 당선할 걸로 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태종 변호사님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들 목표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목표는 목표니까요. 왜 뭐 저도 뭐 학창 시절에 뭐 목표는 높게 잡죠. 뭐 올백 맞아야지. 뭐 수행 평가 A 다 A 맞아야지. 그래서 하나 틀렸구나. 아니 그렇지 않고 뭐 목표는 목표일 뿐이고 저는 예. 글쎄요 뭐 두 자릿수 나와도 잘 나온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 한 자릿수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아, 않은 상황이다. 예. 일단 뭐 이게 어쨌든 이런 뭐 기초단체, 그러니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아니면 광역의원 같이 그냥 한 명뿐인 소선거구제에서는 사실상 그렇죠. 불가능이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선거연대, 국민의힘의 양보가 없으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이제 중선거구제에서도 사실 뭐 3인 선거구나 4인, 5인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뭐 가번 나번 그러니까 2인 이상 후보를 안 냈을 경우에만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게 그런 선거구에서 당선이 되려면은 지역 기반을 많이 닦은 앞서 얘기했던 그 정의당 그 김종우 의원님 김종우 같은 의원. 그런 분처럼 뭐 12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이상 지역을 하신 분만 자기의 표심이나 소구력이 있어야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개혁신당에 그런 후보나 그런 정치인이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사실상 저는 원맨 정당으로서의 너무 이준석 대표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 외엔 나머지 분들이 오히려 가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이고 물론 이제 오히려 이제 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안 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예. 개혁신당이 당선되기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개혁신당 후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예. 정인갑 대변인 예. 세 분 다 지금 약간 과장됐다 이렇게 지금 보시거든요. 정 대변님은 생각 어떠세요? 뭐 물론 이준석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를 좀 생각해 보면 예. 이제 보수 권력을 재편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본인도 대권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 특유의 그냥 레토릭 정도로만 봅니다. 이게 정치적인 뭐 달성 가능한 목표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슈몰이고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또 맛있는 걸 먹으려면 장을 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얼핏 들으면 이제 승리를 위해서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뭐 개혁신당 내부에 또 이런 또 하나의 또 선명한 정체성을 좀 만들어내고 그 내부 쇄신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보수 재편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숫자로는 세 자릿수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목표는 허수가
같지라도 아마 이 당의 혁신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이슈몰이 이런 점에서는 좀 유효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 모두 좀 냉혹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과연 뛰어들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김기욱 대표님. 저는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이번에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굉장히 뭐랄까요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분 좋은 상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한준호 의원이긴 한데 좀 지리하게 갔을 때 좀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더 분명하게 친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적으로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네. 저희는 너무 좋죠. 저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패입니다. 그렇다면 기분 좋은 상상을 많이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이준석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승민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민주당이 제공하느냐 아니면 정원호 후보나 박찬대 후보나 한준호 후보 요 캐릭터를 따졌을 때 친명과의 거리감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거리감도 있지만 뭔가 좀 젊은 후보로 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맞받아쳐서 했을 때 뭔가 안정감 있는 후보 그리고 김동연 현 지사가 만약에 강성 지지자들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억울하게 졌다고 했을 때 그분이 그거를 인정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분이 또 어떤 결정을 하느냐 무소속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관망을 하느냐 예. 아니면 거강꾼으로서의 누구를 들이미느냐 아니면 본인이 등판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네. 예. 양태정 변호사님 보기엔 어떠세요? 이준석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뭐 출마한다고 하면은 뭐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 민주당으로서 네, 아예 또 예. 감사하죠. 사실 네, 모시고 나오고 싶을 정도로 예. 3인 구도가 됐을 때 뭐 당연히 민주당이 유리한 건 상황 그렇죠. 드론이거니와 예. 이준석 대표의 그 지역구인 동탄 거기도 재보궐이 열릴 가능성이 높게 될 텐데 나오게 한다면 거기도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뭐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저희 적극 환영하고요. 뭐 제가 도시락 싸들고 이렇게 보내고 싶을 정도로 환영을 하는 상황이고 앞서 뭐 이제 그 수도권 이제 광역단체장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민주당 공을 다 사랑하시죠. 네, 다 사랑하시고 다만 이제 아닌 것 같은데 하시고 일단 뭐 아까 정원호 서울시장 말씀하셨는데 정원호 서울시장 그 별명이 정원호 서울시장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정원호 서울시장 어유, 큰일 날 뿐이시네. 성동구청장이라고 하시죠. 청장을 예. 시장에게 네, 존경하겠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 예. 정도로 하면 아직 뭐 예비구 등록도 안 하시고 아직 성동구청장이니까 하마평에 예. 오르고 있는 분인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별명이 성동구 세종대왕이라는 거예요. 그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평이 있어서 갖고 있는 분인 거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아까 추미애 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미애 의원이 본선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좀 보일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 과거부터 서울에서 5선을 연달아 하신 그 저력은 예. 충분히 중도층에 덮일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드리고 도시락 싸들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네요 이준석 대표가. 네, 그러니까 근데 어디든 네. 나오시면 환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아직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제가 아니 제가 정확히, 한마디만 더 한다면 예.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후보로 나오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과의 연대 속에서 다자 구도 속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 만약에 국민의힘과 같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자 구도 속에서 나가진 않겠죠. 그래서 어디를 우리가 양보하고 그쪽이 양보하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더 큰 승리를 위해서 그거는 양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광역단체장에서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런 쪽에서 싸울 일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좀 예. 궁금해갖고 개혁신당 지금 광역 단체장만 지금 예비 후보 등록된 사람들을 좀 살펴봤어요. 네. 어느 도시에 있는지 살펴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역, 대전, 광주, 대전, 세종까지 이렇게 7개 도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뭐 주요 도시들은 웬만큼은 다 있는데 경기도가 빠져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언론에 나온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경기도지사는 3월 초에 보고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도 뭐 선거 연대를 통해서 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럴 수 있겠네요.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희가 네.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게 이기는 게 혁신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이재명 정부 이 폭주하는 이거 뭐 제동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하는 사람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다 같이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저희는 의외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말씀드렸죠. 고민이 될지 아니면 상상의 나라를 펼칠지 후보에 따라서 정해질 거다. 자, 소위 말해서 친명과 친청의 이게 1라운드가 잠시 소강 국면이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지방선거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당권과 그 이후에 2028년도에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권 문제거든요. 그럼 결국은 2023년도에 있었던 칼을 쥔 사람이 거침없이 비명 행사를 했던 예. 그 느낌을 아는 사람과 음. 당했던 사람이 다시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바람이 아닙니다. 이건 냉혹하게 제가 네. 저도 선거를 뛰어봐서 아는데 친명 쪽에서 만약에 이번에 지방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되잖아요.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예. 그러면 친청에서 이른바 친문 쪽에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까? 도우면 이 사람들은 다 공천을 누가 하겠습니까? 친명을 합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공간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내 경선을 했지만 경선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경선은 없습니다. 서로 굉장히 이 경선을 통해서 이질감이 드러나고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다음에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정청래 대표가 보여줬던 그 어떻게 보면 저는 발톱을 너무 빨리 보였다. 그래서 대통령마저도 이거 굉장히 사실 특검 후보 가지고 격노할 상황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노골적으로 나 진짜 화났어. 그래서 합당하면 안 되라는 걸 굉장히 과하게 보이신 거거든.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겉보기 등급은 합당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이현주 최고위원이 말했듯 이 사안의 본질은 2, 3인자가 반란을 일으킨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민주당이 분위기 좋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 단위, 광역 단위 아니면 뭐 구청장 시의원 단위에서 봤을 때 경선에서 이긴 쪽, 진 쪽 이 사람들의 화학적 결함이 될까? 국민의힘은요. 돼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이건 냉정하게 예, 얘기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핫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가진 쪽에서 사단이 난다. 그래서 저는 경선에 있어서 후유증이 가장 큰 거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다. 이게 저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잘 봐야 된다. 뭐, 예. 그 이준석 이야기로 다시 그러게요. 돌아와 보면 예. 이제 그 경기도가 아직 비어 있는 이유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출마는 하지 않을 거다. 이분이 이제 영선 당 대표를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지가 없을 때 당 대표로서 얼마나 서러운지를 겪어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좀 무모한 도전을 하진 않으실 거고 또 풍문으로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와의 또 이런 또 연대 또는 막 그 경기도에서 이제 또 후보로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변화를 좀 고려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또 이슈몰이 하나의 또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관지어서 얘기해 보면은 지금 전한길 씨하고 맞짱 토론을 지금 뜬다고 하는데 25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TV 생중계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하신 그런 여론몰이 또는 이슈몰이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이게 무조건 전한길과 이준석이 토론하면 저는 개혁신당이 무조건 득이다. 그리고 전한길 씨도 잃을 것은 없는 싸움이다.
아. 전환길 개인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의문의 일패의 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의문의 일패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또 개혁적인 보수, 뭐 이제 극우와의 결별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제 전환길 씨를 극우 세력으로 이제 내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은 중도층에게 합리적인 보수로서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전환길 씨가 또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 또 보수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이런 또 토론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이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우리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전환길 씨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투영해서 보게 된다면 이제 국민의힘을 점점 더 이제 극우 세력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오히려 더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도 누구 편도 들지 못하는 좀 뼈아픈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이재명 대변인님? 예. 그렇죠. 지금 좀 속상한 상황입니다. 어. 전환길 씨가 어쨌든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추가 검증을 하자고 입장을 내시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고 있거든요. 이슈 파이팅은 되겠죠.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외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엔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한교안 씨 당도 있고 그 자유통일당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이제 국민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이제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 안으로 좀 끌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드신 것 같아서 저희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라는 게 결국에 선관위의 이 관리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똑바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나오는 것이지 이 이미 검증됐으니까 당신들은 악이야. 당신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야라고 프레임을 잡아버리면 이 국민들이 사실 타도를 해야 될 대상이나 계도해야 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들을 설득 못한 건 정치인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대표님이 대선 후보로 차기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 이렇게 계도하거나 뭔가 이 국민들을 때려잡는 그림보다는 이미 검증은 많이 됐지만 우리가 수백 수천 번이라도 재검증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차기 뭐 대선 후보로도 조금 가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비슷한 결로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부정선거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를 주장하시고 저한테 우리 김기웅 위원장은 이겼어. 제가 3,000표로 졌는데 이미 떨어졌지만 이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거 관련해서 재판, 법정인 투쟁하는 데 있어서 이름만 올려라. 다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그 마음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극우고 같은 하늘 아래 살지 못하는 분들로 매도하는 부분은 저는 정치권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이 왜 투표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지? 그리고 왜 직인이 번져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의혹이 될 만한 것들이 명쾌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고 헌재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자고 했을 때 헌재에서 저는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가르마가 타지를 원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건 현상으로 봐요. 일정 부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놓고 이 현상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치권의 어떤 책임 있는 목소리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하고 어떤 부정한 사람의 세력으로 매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가서 외치는 광장이든 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게 생각과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부정당하면 옳고 그렇죠. 그름의 문제를 위해서 반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하나로 되는 데 있어서 그게 플러스가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사용하는 그 언어
그게 화법, 화법 예, 예.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세력과 뭔가 한 묶음으로 하려는 게 민주당의 일종의 프레임일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의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전 민주당이 많은 걸 가졌잖아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 중에서 여타 다 떠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과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볼 때 국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음모론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도 같은 국민이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거 사전 투표 말고 본투표 이틀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진짜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개개인 해가지고 설득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 사전투표는 이게 문제가 뭐냐. 사전투표가 되게 본투표보다 6, 7일 앞에 선행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가 됐을 때 그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사전투표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제대로 적확하게 민심을 드러내는 행위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악재냐 뭐 호재냐 그걸 떠나서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이틀 하면 이런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짜. 예, 진짜 멋진 정치인입니다. 부정선거 맞짱 토론 아무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의 이런 움직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어떤 좀 태풍으로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그냥 잔잔한 바람으로 끝날까요? 양태정 대변인.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이다. 찻잔 속의 태풍. 예. 생각을 하고요. 사실 글쎄요, 이준석 대표 뭐 굉장히 말씀도 잘 하시고, 근데 이제 조금 저는 과대표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하실 때부터 워낙 이제 언론 이제 기자님들하고도 워낙 스킨십이 좋고, 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하는 거 말씀을 비유나 이런 거를 되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님과 비슷하게 얄밉게 되게 비유를 잘하세요. 예. 얄밉게 잘 비판하고 꼬집는 거는 그건 굉장히 높게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그게 그 이슈만큼이나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 정당 지지율이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 지방선거에 당락을 바꿀 정도의 영역은 좀 거의 없다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그리고 개혁신당이 선전하면 선전할수록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표 방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가 양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개혁신당의 당선 글쎄요 뭐 얼만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저는 매우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저는 그래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3%지만 그 야당으로서 소수 야당으로서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석이나 있는데도 민주당이 지금 합당해달라고 사실상 바짓가랑에 붙잡다가 쫓겨나는 지금 썸만 타고 입장에 있어, 있는 썸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후보들도 다 전방위적으로 내고 있고 또 우리 당과 이번에 선거 연대를 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분명히 개혁신당이 원하는 바가 있고 또 후보들도 이미 나가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당장 직접적인 연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하는 바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긴 할 것이다. 그러나 저희가 당대당으로 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지역별로 또 후보자별로 뭐 단일화라든지 전략적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국민의힘에 이게 특히 뭐 악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준석 대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런 반발 심리가 좀 많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아마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저희가 살펴보기로는 이런 역대 국민의힘 당 대표들의 그럼 순환사, 잔혹사 이렇게 좀 한번 키워드를 뽑아봤거든요. 좀 장동혁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앞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당 대표는
당원들, 국민들의 마음이 투영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당원들은 되게 실망하죠. 그 실망의 탓이 누구냐? 결국은 대표죠. 왜냐하면 대표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징계 과정에 있어서 제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 다만 그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했느냐 그러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 당원들이 되게 다양한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기력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의 좌절감과 분노와 안타까움을 해볼 만하다는 어떤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느냐가 리더의 덕목이라고 리더의 어떤 자질이라고 봤을 때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자질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를 던지고 절실함을 보였던 필리버스터나 저번 단식을 통해서 단식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을 받아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당원과 국민이 도와줘야겠다 안타깝다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변화에 대해서 예. 왜 변하느냐? 국민이 원합니다. 근데 그 국민이 원한다는 게 결국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로 그렇죠.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 장동혁 대표가 자꾸 이제 행동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행동은 공천입니다. 공천과 그리고 또 행보를 통해서 나오는데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공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고 네. 이상으로 굉장히 절실함 속에서 다양한 상상력이 발휘될 겁니다. 버라이어티 할까요? 예, 버라이어티하고 예. 그게 분명히 민주당한테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미래가 없고요.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 70여 명의 분들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잘못했으니까 수사받고 기소됐잖아요. 근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왜 재판을 아예 없앱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어떤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북 송금이나 여러 가지에서 항소 포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지금의 상황은 흙탕물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에 임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래 최선을 지향하지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거 있겠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재판 관련해 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한다. 이거는요 용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이건 저는 오만이고 선거를 제가 예전에 기자도 하면서 선거를 봤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오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의 워딩을 빌리자면 말씀이 기십니다. 본인이 지금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자신감은 역으로 돌려 말한다면 동전의 양면처럼 오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거기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저희는 선거라고 보고요. 여론조사는 수치와 추이는 보되 결국 여론조사에서 담기지 않은 그 민심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게 저는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하는 그런 독선과 독주에 대해서 과연 제동을 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매인가 단단한 매인가 아니면 뭐 지렛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우리가 쇄신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김민수 최고도 윤 어게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런 과정이 결국은 절실한 어떤 표현이다. 저는 보고 이번 주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나오더라도 저희는 뭐 거기에 대꾸할 이유도 없고. 그럼 민주당 쪽에서 바라볼 때 장동혁 대표의 향후 앞날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게 재신임을 받아도 좀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당 수습해야 될 뭐 대표가 뭐 절박하면 알겠습니다. 근데 그 거취 문제로 계속 당력을 소모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지방선거 결과가 또 좋지 않으면 그 책임론에서도 또 이제 피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 계속 이렇게 계파 갈등이 또
촉발하고 이런 또 잡음이 있으면서 지금 계속 이제 지방선거 전에 힘이 빠져가는 모양새다 이런 또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 절박함은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전 제발 좀 뭘 좀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우리가 정치인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잠시 맡겨주신 자리고 당원들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뭘 도박처럼 걸지 마시고 또 우리가 실제로 예전에 오세훈 시장 그 직을 걸고 했다가 셀프 탄핵으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가 이제 뭘 거는 것보다는 좀 대화와 설득 뭐 또 타협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국회의원이 출마 의사를 드디어 밝혔습니다. 뭐 출판 기념회를 했고요. 검은 쌀학론 이런 책 제목의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유은총 기자가 좀 지켜봤다면서요. 예. 그 출판 기념회가 한 3시간 정도 진행되더라고요. 진짜 뭐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본 분들만 말씀드리면 이 정청래 대표, 경기도지사 후보군, 뭐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 뭐 그 외에 많은 의원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잊혀졌지만 소나무당 대표인 송영길 의원, 전 의원, 그분도 오셨어요? 예. 박남춘 전 시장도 오셨더라고요. 인천시장님도요. 그리고 뭐 이기영 배우도 오셨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신 걸로 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북 콘서트를 잠깐 했어요. 토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번의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을 이겨내는 경험을 했다. 이제 한 단락 끝났고 다음 단락은 어떻게 시민과 함께할지 생각할 시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제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뭐 김교우 의원님도 오시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뭐 엔진을 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예. 하여튼 새과실을 굉장히 세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 양태정 변호사님 보시기에 박찬대 의원의 출판 기념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사실 뭐 민주당 그리고 범 여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총출동한다시피 한 행사라고 보이고요. 뭐 아마 이제 인천시장의 출마를 굳힌 걸로 보입니다. 이제 뭐 청와대에서 시장합니다라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걸로 배고프면 배고프지. 시장하시대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여서 이제 결국 뭐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결국 박찬대 의원님 또 이제 뭐 저기 또 김경호 님의 이제 장대망이 계시는데 김경호 의원님 뭐 또 이제 다른 분들 뭐 박남춘 전 시장님도 아마 경선에 아마 뛰어드실 거로 보이고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유력 후보 중 한 분이죠. 근데 결국 이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여론조사에서는 인천시장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내 후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는 사실 이제 점점 경선의 막바지에 갈수록 그 갭이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그걸 좌우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약간 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또 김경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조금 색이 다릅니다.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네. 거기까지.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 투비 컨티뉴. 네. 양태정 변호사님은 가셨어요? 박찬대 의원님 출판 기념회 혹시? 저는 그 당의 다른 회의 때문에 못 아,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오, 어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럼 김기영 대변인이 보시기에 네. 이제 유정복 현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지난해 말에 제가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기자할 때부터 알고 예, 예. 제가 연수 을이고 제가 을이고 갑이니까 그때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당대표 김민석 총리보다 다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번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예. 표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근데 저는 박찬대 의원님하고 제가 볼 때는 김기용 의원님하고의 어떤 둘 중에 한 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명심이 확실하죠.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자들 개딸이 권리당원이 66대 33으로 정청래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요번에 지금 당원 합당하는 부분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상황이. 그래서 이게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서 좀 너무 심하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너무 자기 당권 대권 욕심 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차피 이거는 대통령이 꽂아줄 수 있는 공천이 아니라 당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번 상황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념회 갔을 때 네. 의외로 정청래 대표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음. 축사를 하는데 멀리서 그 당원 몇 분들이 음. 굉장히 큰 소리로 정청래 대표를 야유. 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시면서 현장에서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지지층에서도 좀 반감이 생기지 아니, 아닌가. 이게 보면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 쪽 인사 제가 밝히지 못하는 그리고 또 여론조사 업체 그분들이랑 제가 얘기를 들은 거에 의하면 개딸이 분화해서 청딸과 명딸이 되는데 정청래 강성 지지자들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많습니다. 개딸 중에서도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1인 1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이른바 자기가 어떤 이슈를 지고 가는 것들은 과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대놓고 반대하기 힘든 이슈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1인 1표제 그리고 합당 문제. 그렇죠. 대부분 예. 그런 반대로 반대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궁색한 게 뭐냐면 야 속도 조절이야 이겁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잖아요. 속도 조절 얘기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 아니 왜 추미애 예를 들어서 김병주, 전현희, 서영교 이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있는데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악마화에서 없애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보안 수사권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야당 대표일 때는 검찰 아예 없애버리자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와서, 떡하니 대통령 예. 되니까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나 법사위의 강성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원하고 이제까지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 이슈의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왕수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어준 그 딴지일보에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생각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성 지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당을 접수하고 했는데 그 과정 1인 1표 그때는 1대 60이고 1대 20으로 되고 1대 1로 됐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그리고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동대님 조금 이야기가 진화가 자꾸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박찬대 얘기 아, 주제에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게요. 네. 유익하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네. 짧게 얘기해 주시면 박찬대 의원의 출마 유정복 시장이 저는- 위협이 좀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위협되죠. 예. 저희가 긴장해야 됩니다. 다만 3선이거든요.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 한다면 3선의 어떤 관로. 그러니까 인천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봤을 때 가장 발전하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높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원주택, 천원택배.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천원택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삶과 결부되어 있는 이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초선이냐 아니면 3선이냐 명품 도시 인천 역동하는 대한민국의 심장 이 동력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정청래 그러니까 이 박찬대 의원이 가지는 중앙 인맥이 과연 이 인천이라는 현장에서 먹힐 것인가 좀 달리.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시죠. 민주당 후보로는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김교흥 의원이 계신데요. 김교흥 의원이 조금 이제 당내 이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당심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정인갑 대변인님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너무나도 훌륭한 이 예. 민주당의 이제 자산이시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이제 대통령의 힘을 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인천 시민의 힘 그리고 이제 통합의 힘을 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또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김교웅 의원이 정책 제안을 또 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또 이제 현장 행보를 통해서 이제 그 유정복 시장의 실정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현장 행보들을 좀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민심 투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골목골목을 통해서 이제 그 인천 시민들 옆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또 이런 전략을 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근데 또 반면에 이제 박찬대 의원께서도 중앙에서 이제 중량감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지역의 이제 복잡한 이런 현안들을 어떻게 행정가로서 풀어낼 수 있을지 그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저는 이게 이제 박찬대 의원이 멋진 아이돌을 보는 것 같다면 이제 우리 김교웅 의원은 우리 옆집의 푸근한 아저씨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우리 민심에 또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태정 변호사님 지금 잠깐 얘기를 해줬지만은 약간 계파 간의 그런 대결로 조금 압축되는 것 같아요. 인천시장 지금 후보군을 봤을 때 경선을 치른다면 좀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친명 대 친청 프레임을 부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예, 그건 아니다. 민주당은 다 친명이다. 아, 다 예. 친명. 다만 친청과 뭐 비청 정도 있을 뿐이다. 아, 반청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쪽과 뭐 지지하지 않는 그런 정도 당권파 비당권파 정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번 이제 거의 무산은 됐지만 그 합당 이슈에 대해서 김기용 의원은 합당을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는 아무래도 지금 당권파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이었고, 친청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더 가까운 쪽이었고, 예. 아무래도 또 이제 뭐 박찬대 의원이면 당연히 뭐 지난 전당대회 때 겨뤘던 후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반청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예. 이제 김기용 의원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 생각은 하고요. 오. 뭐 물론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안 좋은 거긴 한데 이제 지금 친청 반청으로 나눠져서 굉장히 서로 좀 악마화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거의 중심에 또 약간 또 박찬대 의원님이 또 일종의 약간 거기에 뭐 중심 약간 수장 같은 이미지가 돼서 아 그래요? 예. 실제로는 정청래 대표나 박찬대 의원 두 분 다 굉장히 사이도 좋고 진짜 뭐 어제 출판기념회 네. 가서 뭐 이제 축사까지 할 정도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지자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빨리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는 김기용 의원께서 앞설 거다. 다만 지금 여론조사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거든요. 두 분이. 두 분 사이가요. 예,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과 김기용 의원 두 분의 여론조사 뭐 물론 이제 그건 늘 변화는 하겠습니다만 예. 그 인지도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찬대 의원이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 그 갭을 얼마큼 줄일 수 있을지 예. 또 당원들의 마음에 또 양쪽도 얼마나 호소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당심은 김기용 쪽이 더 앞서고 같고 사실 뭐 민심 여론조사 쪽은 이제 박찬대 의원이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게 50-50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잘 이제 버무려져서 나오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령 대변인님 보시기는 상대 분석 차원에서 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경선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민주당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당심이냐 아니면 여론조사냐 지금 그걸로 지금 갈려 있는데 김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18대, 19대, 20대 때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에게 3번 연속으로 이제 패배하면서 고배를 마셨었잖아요.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시장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선거는요. 그리고 행정력 싸움이지 투쟁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불리해 보인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전당대회 때 38%를 득표를 했었어요. 근데 인천에서는 31%밖에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연수로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오히려 더 당심을 못 받았던 인물이거든요. 이런 인물이 만약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그 시장 선거에 대두가 돼서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되면 과연 이 표가 다 결집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서운 게
결집이 안 됐을 때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투표장에 안 나와 버리는 경우들이 아예 인천에서 사표가 발생하는군요. 예, 왕왕 발생을 합니다. 예. 인천이 특히 그런 특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안 그래도 지금 강력한 유정복이라든지 이학재라든지 뭐 진짜 길게 봐서는 윤상현 의원까지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국민의힘에 있는데 그를 상대하기는 너무 지금 악재들이 겹쳐 있는 게 아닌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박찬대 의원이 나오고 또 김기현 의원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걸 보면서 가장 마음 졸이고 계실 분은 유정복 시장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이제 강한 후보들이 나왔으니까요. 이 최근에 진행된 인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 유정복 시장과 이 민주당 후보군 간의 이 가상 대결, 가상 양자 대결이 벌어졌는데요. 이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히 명심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이 박찬대 의원과 붙었을 때 맞붙었을 때 이 오차범위 밖으로 좀 뒤처지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이 유 시장을 지지하는 연령대가 20대와 또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유 시장은 이 유권자들과의 밀착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최근 지금 연두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두 방문이라는 거는 이 각 지자체에 있는 데를 시장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좀 이 시민과의 이 스킨십을 좀 늘리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선거까지는 3달까지 남았고 그리고 또 유 시장 행보도 지금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이게 표심으로 변화되는 걸로 이게 발전될 수 있을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좀 유정복 시장하고 최근에 뭐 만나시거나 해서 좀 유정복 시장님의 삼선 고지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치가 과잉돼 있죠. 우리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거는 정치여야 되는데 예,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앙 정치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보면 유정복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진짜로. 진짜로요? 왜냐하면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도 냅니다. 근데 이게 이거죠. 저도 이제 2012년도에 제가 아쉽게도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제가 가족이랑 상의를 해서 인천 연수 송도로 이사 왔습니다. 송도의 어떤 발전, 인천의 발전을 봤을 때 대단하거든요. 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인천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켰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인천 대통령상도 받고 유엔에서 주는 상도 받고 그렇거든요. 객관적인 지표가 유정복 시장의 임기 동안에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천이 부산을 젖혔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의 국회의원 수도 적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도시를 좋은 인프라를 만들고 사람을 채우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든 사람이 한 번 더 했을 때 안정감을 잃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기웅 의원님도 훌륭하고 그다음에 또 박찬대 의원님도 훌륭하지만 정치색이 너무 강하다. 피곤하다. 그래서 우리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유정복 시장. 한 말씀만 한 말씀만 하세요. 한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일단 뭐 김경호 의원님도 훌륭하고 김기현 대변인도 훌륭하신데 유정복 시장님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분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금 뭐 1월 재판했고 이제 2월에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분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요. 유죄 확정이 되면 이 인천시장 또 재보궐선거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이게 죄질이 좋지 않아요. 이게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본인 대선 경선에 약간 투입했다. 그리고 뭐 자서전 같은 거를 뭐 10개 신문사 정도에 뭐 광고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계시는데 글쎄요. 인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따끔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만 제가 짧게 한마디만 저도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5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공소 취소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수사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천시장 이렇게 계속 개헌 관련해서 엮으려고 하시고 근데 그거 이제 의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으로 됐는데 그게 진짜 잘못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유정복 시장 너무 세니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하시지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선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선 때 기대도 전혀 없고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보통의 사례인데 지금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43%에서 많게는 49%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그 송영길 시장 당시에 35% 나왔었고 박남춘 전 시장도 40% 겨우 넘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선 시장이 이만큼 나온다는 건요. 아까 김기흥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시정 성과가 상당했다. 그리고 인천이 이 300만 인천이 부산을 제치고 서울에 이어서 제2의 경제 도시로 발돋움했던 것에 이 유정복 시장의 임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아까 뭐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 그다음에 뭐 윤상현은 이런 분들 얘기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지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어떻게? 그렇죠. 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윤상현 후보부터 의원보다는 예. 이학재 시장이 조금 더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1주자로 아무래도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네.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격차가 상당하다고 보는 여론도 당 안에는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후보가 나오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력이 있고 김경우 후보 같은 경우에 이학재 후보에게 3번이나 이제 패배한 그런 이력이 있었고 또 유정복 시장도 박남춘 시장에 이어서 2번이나 지금 재선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들은 인천 시민들이 정말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금 후보들을 뽑았던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무 만족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제가 하나만 더 그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전국적으로 그 시도 경제 성장률이 한 2.6%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유정복 시장 때 2년 연속으로 6%가 나왔어요. 굉장한 성과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천시가 발돋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이재명 정부는 본인이 인천 출신의 인천 국회의원 출신의 대통령이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인천시를 굉장히 소외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정복 시장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 긍정적으로 평가될 요소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도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도 했고 뭐 기초단체장도 했고 이제 장관까지 역임해서 이제 경험이 있다는 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제 박찬대 의원도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를 하면서 또 이제 국정을 전반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역할을 했었고 김교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그렇죠. 행정의 경험도 있고 장관급 국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국회 전체 상임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도 좀 부족하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제 이런 얘기 우리 내부에서는 이제 또 그만 나오고 이제 정책 선거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 기자 뭐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말고 제 3당에서 후보들이 혹시 지금 물망이 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유일하게 인천시장 예비 후보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아니시고요. 아직 뭐 다른 민주당 후보님들도 아니십니다. 네. 개혁신당의 이기붕 이기붕? 이기붕 옛날 이 대통령과 이기붕? 이기붕 저희가 똑같아요. 이승만 자유당 시절 때 총리하셨던 분 말씀하시는데 인천시장 후보가 있습니다. 개혁신당 유일한 후보고요. 지금 이분이 제가 알고 보니까 정치를 원래부터 오랫동안 하신 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그 생명 바이오 관련돼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나오시더라고요. 뭐 관련 학과에서도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관련 사업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혁신당에서는 일단 이기붕 후보 예비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분이 등록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 조국혁신당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시당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바로 민주당 맞은편에 있거든요. 건물이 건물이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천시장에 대한 후보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인천시당 위원장이 예. 김영현 조국혁신당 위원장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이 지금 합당 이슈가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당론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주당이랑 합당을 하게 되면 나부터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인천에서 본인이 매기 역할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냇물의 매기. 아, 맥이요. 사실상 미꾸라지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뭐 합당해서 사실상 시쳇말로 이제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비례대표인데 세종시에 지금 출마 의사를 네. 밝히기도 했고 인천시에도 지금 합당 이슈가 결렬되면서 저는 충분히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시당 위원장 입장에 따르면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 뭐 잘 꺼내 주셨어요. 근데 민주당과의 그런 합당 이슈가 사실 이제 물거품으로 됐고 지방선거 때 전까지는 합당은 안 한다. 지방선거 때까지는 합당은 없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이런 어떤 합당 이슈가 이제 끝났지만 그래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아까 이재령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후보가 낸다면 민주당에도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인갑 대변인님. 그러니까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순조롭게 가는 듯했지만 결국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절차라든지 수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당원들을 등에 업고 이제 한번 좀 해보려고 했으나 전준철 변호사 특검 문제가 또 네. 터지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또 얼마 전에는 이건태 의원이 또 이제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해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 같이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제 대통령을 아끼고 이제 정부가 잘 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한 거라면 괜찮겠지만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진짜 이제 그 기득권을 지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도 풍문으로 들은 건데 이제 우리 홍익표 정무수석께서는 오히려 이제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를 세게 흔드는 소위 말해서 친명 의원들에게도 그렇게까지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도 국회가 너무 그 입법 속도가 느리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바로 이제 우리 민주당이 더 이상 이제 당내 내홍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민생을 챙겨야 된다 이런 좀 시그널로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런 당의 내용을 빨리 잠재우고 이제 원팀이 돼서 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가 또 지방선거에서 좀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담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강득구 의원이 또 SNS에 글을 올리셨다가 이제 빚삭제라고 하죠. 그쵸. 빚삭을 하시는 또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가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의중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오해들을 계속 이제 SNS나 이런 뭐 마이크에 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을 좀 설득하고 좀 더 이렇게 침착하게 이제 비전을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져야지 이렇게 너무 이게 쇼맨십에 매몰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일하고 싶다는 이제 대통령의 시그널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 강득구 의원이 SNS에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홍익표 수석 만났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거는 불필요한 오해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명백하게 당무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무수석의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선 이후에 합당을 원하고 있고 그 합당 과정에서 대통령실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어는 그 오더에 따라서 그 의견 개진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그거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과관계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강득구 의원이 SNS에서 올렸다가 빗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이겠죠. 이거를 보고 저도 처음에 그냥 지나가서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렸다가 논란이 되니까 삭제했다 이렇게 봤는데요. 예. 제가 다시 손손히 뜯어 보니까 이거는 김민석 총리한테 제가 볼 때 보내는 글을 잘못 올렸다가 삭제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 어제 만난 지 페북에 올렸을 때 아무 그 없어요.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홍수석이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이거는 보고하는 거네요. 보고하는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무위원이 최고위원한테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미략, 타격 소재. 그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거 누군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석 총리한테 또 최고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당내 분란이냐?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잘 보십시오. 특검 후보를 추천했어요. 근데 그 기준점이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건인데 김성태를 변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경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임명하는 기준이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입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이걸 흘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당의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 여론, 어떤 그런 중요한 포인트 계기가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서 당무를 개입한 거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희들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싸움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양쪽에 있어서의 어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어떤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당무 개입을 하시려고 했으면 이게 이렇게 뭐 3주나 걸릴 정도로 이렇게 치열하게 부딪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일단락이 진작에 됐었겠죠. 근데 그 아무래도 원만하게 좀 당내 민주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저희가 얘기 나눠보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남자들이라는 지금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인천의 박찬대 의원, 경기도에는 한준호 의원, 그다음에 서울에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찍은 남자들, 픽한 남자들 민주당 경선에서 좀 힘을 발휘할까요? 그건 양태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뭐 주시죠. 충분히 발휘할 거로 보이고요. 네. 특히나 뭐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단순히 그냥 대통령이 픽해서만 된 건 아니고 특히 본인이 그전까지 보였던 뭐 정치에서든 행정에서든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집니다. 뭐 먼저 나왔던 그 이제 서울시장의 주요 후보군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보통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변호사 아니라도 뭐 교수든 뭐 언론인이든 예. 많이 참여를 하죠. 근데 보통 위원회가 대부분 저도 가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거나 보통 다 이렇게 그냥 결과 정해놓고 뭐 동의하시 이렇게 가는데 성동구에서 하는 위원회를 갔더니 글쎄 막 자료를 이만큼씩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위원회 뭐 길을 1시간이면 끝나는데 막 4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고 진짜 일을 한다. 그래갖고 막 혀를 내두르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그래서 뭐 별명이 뭐 성동구의 세종대왕이다라는 말이 있을 처음 정도로. 듣는 그러니까 뭐 그분 아마 얘기하신 분은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아마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네. 분이었겠지만 그런 뭐 그런 행정 능력이 뒷받침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근데 대통령이 뭐 픽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분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당이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이게 또 결국 후보는 당원이 결정하고 또 최종 당선은 국민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명심이 과연 경선에서 힘을 발휘할까요? 힘들죠.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명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원호 구청장, 박창대 의원, 뭐 한준호 의원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당심에서는 사실 거의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후보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당내 당심 투표 그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명심의 픽을 받은 후보들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행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시쳇말로 개딸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분들보다는 더 합리적인 이미지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는 그런 분들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무섭긴 한데 아마 당 안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쯤에서 그럼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럼 인천시장 선거 현 시점에서 어느 진영이 유리한지 이번에 네 분이 그냥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이고요. 뭐
6대4 예, 시원하게 6대4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 대변인. 네, 저희도 민주당이 6대 4로 이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어. 여당에서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김기영 대변인. 대통령의 마음을 읽으면 안 되죠.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 힘이 되는 유정복 시장 저희 쪽에 뭐 이게 이학재 사장이 나올 수도 있고 윤상현 의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 경선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전 차분해지면 돋보이는 후보가 저희 쪽에 있다 봅니다. 그 몇 대 몇? 저는 5.5 대 4.5로. 항상 아슬아슬하세요. 김기영 대변인. 저는 항상 마지막에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절박함이 승리한다. 예. 이재명 대변인. 저는 8대 2 정도로 봅니다. 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야, 지금 민주당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최근에 재외동포청 부산 이전 얘기까지 나오고 제가 있어요. 할 말이 지금 인천 시민들이요, 뭐 해양수산부 얘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송영길이라는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대통령까지 배출했는데 인천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지금 소외를 하고 다른 지역구에다가만 지금 힘을 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시민들, 특히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이번에 민주당을 찍기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2대2 구도로 어느 정도 굳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유정복 이학재 대 박찬대 김경호 후보. 누가 봐도 8대 2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